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잔치를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다라 그러지? 이 철수 쌤은 소설을 읽을 때 꼭 뭐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느냐면 왜 그러냐를 자꾸 따져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시와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설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건과 사건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러느냐를 갖다가 늘 생각하는 걸 갖다가 하면서 글을 읽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소설 문제에서는 알게 모르게 왜 그랬을까를 하면서 시간적 순서를 가서 따지면은 해결되는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소설을 읽을 때는 왜 그러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심란하다라고 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심란하다 그랬어요. 왜 심란할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읽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서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왜 심란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에게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거린 거지를 말하는 거지.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완주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그러네. 여기 잔치라고 한 거 보면 앞에 있는 잔치를 갖다가 묘사한 거 맞네. 저 사령의 고동 보소. 우리 사또님이 거리를 금하였으니 그렇지. 앞에서 자빈을 금하라 그랬지.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그런 말은 내지도 마오. 등을 밀쳐내니 쫓아낸다는 얘기지.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거는 명관이다라는 얘긴데 이 서리법을 갖다가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네. 명관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잘해서 이름난 그러한 관리를 말하는 거잖아. 아마 여기에서는 그 본관사또를 말하는 거겠지? 본관사또를 갖다가 정치를 잘한 관리라고 칭찬하는 거네. 아닌데 여기에서 어사가 심란하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쫓겨나는 건데 그러면 이 본관사또에게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왜 명관이라 그랬지? 아무래도 이거는 그 반어적 표현인 것 같아. 본관사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표현은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거는 어사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서술자는 이 본관사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반어적으로 나타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전 소설의 특징이 이 한 문장 속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한 문장 속에 많이 나와서 이런 겁니다. 예. 거리를 금하였으니라고 하는 거면 앞에서 자비는 금하였다, 금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으니까 그에 따르는 거겠죠. 하고 등을 밀쳐냅니다. 쫓아낸 겁니다. 누가? 사령이. 사령이 쫓아낸 거죠. 그런데 어찌하니 명관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명관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를 아주 잘한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명관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어찌하니 명관인가라고 하는 것은 명관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서리법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칭찬의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명관을 갖다가 본관사또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등을 밀쳐낸 게 누구였어요? 본관사또가 등을 밀쳐낸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부하인 사령이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봐도 좋아요. 본관사또가 아니라 사령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사령도 관리거든요. 본관사또 밑에서 일하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관사또가 아니라 사령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여기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거죠. 이게 칭찬하는 말인데 사실은 어사또 입장에서 보면
쫓아내는 사람에게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잔치 분위기를 보면서 심란해 한다 그랬잖아요. 심란해 하고 있는데 쫓겨나기까지 했단 말이야.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속으로는 기분이 나쁜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을 갖다가 표현한 거라고 본다 그러면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속과 겉이 다르게 또는 상황에 반대되게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반어법이라고 한다. 이게 반어적 표현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대체 이게 누가 말한 거냐, 이거. 이게 누가 말한 거다? 이거는 서술자가 말한 거다. 어찌하니 명간인가라고 한 것은 동가사또가 얘기했어요? 사령이 얘기했어요? 어사또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서술자가 얘기한 거예요. 서술자가 얘기한 겁니다. 자, 서술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서술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령이 어사또, 본관사또와 사령이 어사또에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본관사또를 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서술자가 보기에는 본관사또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명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서술자가 자기의 본관사또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직접 목소리로 드러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뭐다? 서술자의 편지사성 논평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요 한 구절이 여러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에서도 보면 많은 시간에 하게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운봉영장이 그 거동을 보고 본관사또에게 청하는 말이 저 거린의 의관은 남루하나 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옷차림이지 그러니까 남루하다라고 한다면 너저분한 거 초라한 거지 그러니까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끝자리에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뇨 본관사또 하는 말이 운동의 소견대로 하오마는 많은 하는 소리 끝말을 내뱉고는 입맛이 사납겠다 입맛이 사납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때 운봉영장하고 이 본관사또가 반대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운봉영장은 거리 차림의 어사를 갖다가 대접하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운봉영장은 사람 보는 눈이 있거나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간사또는 자빈을 금하는 비정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철수는 소설을 읽을 때 인물과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읽는 습관이 있어요. 왜? 소설에서는 그래야 돼요. 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소설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를 꼭 출제합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를 꼭 출제하니까 이렇게 인물과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운봉영장은 그 쫓겨나는 어사를 갖다 어떻게 해요? 좀 보냅시다. 대접해서 보냅시다. 에? 그러니까 겉모습은 아주 너저분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양반이다. 그러니까 좀 대충 해서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복만산또가 뭐라 그래요? 운봉소견대로 해오만 하면서 입맛이 사납다라고 얘기하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운봉영장과 복만사또는 이게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봉경쟁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나 아니면 좀 관대한 그러한 그 성격의 소유자라면 봉관사또는 아주 비정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차이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도 서술자가 말하는 거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 어사또 속으로 요거를 갖다가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봅니다. 왜 이걸 편집자적 논평이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전제적 작가 시점이었다면 뭐라고 얘기를 했겠냐면 입맛이 사납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맛이 사나웠다라고 얘기해요. 사나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서술자가 본관사또의 마음을 알고서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냥 전달한 거예요. 입맛이 사나웠다.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근데 사납겠다 그런 거예요. 사납겠다라고 한 것은 추측한 거예요. 누가 추측했냐 이거예요. 서술자가 추측한 거예요. 서술자가 본관사또의 마음을 이렇게구나라고 추측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는 서술자의 편지사적 논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고 공부하세요. 뭐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내가 받아라. 도적질, 오라. 오라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갖다가 묶는 줄이잖아. 아, 이건 이런 거야. 좋은 결과는 내가 갖고 나쁜 결과는 네가 가져라. 여기서 말하는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본관사또를 말하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결과는 뭐고 나쁜 결과는 뭔 거지? 운봉영장이 분부한 예, 도적질은 내가 하면 오라는 내가 받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오라가 이게 죄인을 묶는 줄이에요. 그래서 오라를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이제 죄인이니까 처벌을 받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도적질은 내가 한다는 얘기, 내가 하지만 그 죄가는 누가 받는다? 너가 받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나쁜 거는 네가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뒤에 보면 이 말을 왜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했나? 왜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수쌤은 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는 당장 모르겠어요. 아마 뒷부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뒷부분을 보면. 자, 그렇게 소설을 읽는 겁니다. 운봉영장이 분부하여 저 양반 듭시라고 하여라. 어서 떠들어가 단정히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당 위의 모든 수령, 당이라는 것은 큰 마루를 말하지. 다담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가 높아가는데 진양조라고 하는 것은 노래의 한 곡조니까 노래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어사또의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이거는 분통하다 이런 얘기지. 화가 난다는 얘기잖아. 역시 어찌하니 통분하랴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통해서 화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 모서리 떨어진 게상판에 닭다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게상판이라고 하는 것은 개다리 솔반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밥상이지. 수령의 다담성하고 어사또의 상이 서로 반대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주 초라한 그러한 상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수성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통분한다라고 얘기한 거구나. 아 근데 이것도 술자가 한 말이네. 음, 예. 이 조자가 들어가면 노래의 뜻이 있어요. 노래, 음악, 노래의 뜻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 조가 들어가면 노래, 음악의 뜻이 있으니까 다른 것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면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조가 들어가면 노래,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사또의 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사또의 상차림을 묘사를 한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하네요. 그런데 수경의 다담성은 정반대겠죠. 따라서 수령의 다담성은 진수성찬이라고 합니다. 진수성찬이란 말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요거를 보니까 통분 한다 이거예요. 서리법이 사용됐습니다. 아, 통분한다. 통분 거꾸로 해보세요. 분통이에요. 상춘공에서도 거꾸로 하는 말이 있었죠. 유여하다 거꾸로 하면 여유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말하고 오늘날 말 중에
한자의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보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또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어사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말이냐? 서술자가 한 말이에요. 서술자가 이 어사또의 상차림을 보니까 화가 난 거야. 어사또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화가 난 거예요. 서술자가 화가 나니까 아유 화난다라고 서술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버린 겁니다. 이 어사또가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사또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석해버리게 되면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말한 거냐? 어사또의 상차림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누가 화가 난 거야? 서술자가 화가 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확실히 모든 선생님이 다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걸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돼요? 네, 요거는 확실하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푸대접이 심한 거야. 그 푸대접이 심하니까 화가 난다라는 것을 갖다가 서술자가 자기의 주관적 생각을 담아서 표현한 거지. 상을 발길로 탁 던지며 기분 나쁜 것을 갖다가 표현하네. 운봉영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갈비 한 대 먹어지고 먹고 싶다 이런 얘기잖아.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이거는 결국 운봉의 너그러운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네. 하고는 운봉이 하는 말이 자, 기분이 나쁨을 갖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요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요걸 좀 설명해 줘야 될 게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도 잡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라도. 다리도가 아니라. 다라도라고 되어 있죠. 예. 어떤 애가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이 어느 유의예요? 어느 유의가 사용됐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자습서는 문제집 보니까 이 부분 어느 유의라고 적혀 있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왜 아닌 거예요? 여기는 아니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요.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그걸 2본이라고 그래. 2본. 그러니까 춘향전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심지어는 보통 춘향이를 우리는 기생의 딸도 알고 있죠. 어떤 춘향전은 기생의 딸이 아니라 양반이 딸로 나와요. 그러니까 춘향전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부분도 어떤 춘향전과 이 교과서의 춘향전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춘향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운병영장이 갈비를 가리키며 아니라 운봉영장의 옆구리를 직신하며 그래요. 여기를 찔렀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찌르면서 갈비 한 대 먹고 지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운봉영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다리도 잡수시오 그래요. 어떤 춘향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때 갈비가 무슨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운병영장의 신체 기관인 갈비란 뜻으로도 쓰이고 운봉영장의 상위에 있는 갈비란 뜻으로도 쓰인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언어 유의가 돼요. 그 경우에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갈비를 어느 갈비를 가리켰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리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라도 잡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뭘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운봉영장의 상위에 있는 갈비를 가리켰다라고 그냥 한 가지 뜻으로 해석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언어 유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습서나 문제지가 이 2번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춘향전에서는 언어 유의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교과서 부분에서는 안 썼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언어 유희냐 아니냐를 따져야지 일률적으로 언어 유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선 시대의 소설을 가지고 작품을 볼 때 뭘 중시 여기냐면 이 작품이 어느 판본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 중시 여기는 어느 버전의 춘향전이냐라고 하는 걸 중시 여겨요. 그래서 그걸 밝혀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적사오니라고 하는 얘기는 즐거움이 덜하다. 이런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은 음악, 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말고 이런 얘기지.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차운 한 수씩 하여, 차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짓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한시를 지을 때 운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지었어. 그것을 갖다가 차운한다 그러지. 한 수씩 하여 보면 어떠하오? 그 말이 옳다 하니. 그런데 시를 왜 짓자 그러지? 아, 요건 요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이몽룡이 등장한 것을 봉간사또가 기분 나빠했잖아. 그러니까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옛날에 시를 짓는 것은 선비들의 교양 필수였어. 만약에 시를 짓지 못한다면 양반으로서 대접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 어사또의 차림이 남루한 양반 모습이었으니까 아,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시를 못 지을 것이다라고 운봉이 생각하고 나중에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사또를 내쫓기 위한 핑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하니 운봉이 눈을 낼. 예. 여기서 풍류라는 것은 음악, 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맛이 적다. 즉 다시 말해 즐거움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차운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차운이 뭔지 뒤에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시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운이 뭔지 뒤에 나오는데 이게 시를 짓는 겁니다. 자, 이걸 제안을 하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조선 소설, 곧 조선 시대의 소설 속에 보면 시를 짓는 장면이 잘 나와요. 시를 짓는 장면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럼 왜 이 시를 짓는 장면이 잘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시는 양반의 교양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시를 잘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런 그 경향이 있었느냐면 조선 후기에 갑자기 양반들의 수가 급증합니다. 왜? 돈을 받고 양반들을 잘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양반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 중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양반도 아닌 것이 이런 양반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반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시를 짓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시를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뭐 시를 짓는 게 뭐가 어려운 거냐면 뒤에 보면 알아요. 왜 이 시를 짓는 게 어려운지. 아는데 시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공부? 한문 공부. 한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를 잘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양반 자리를 산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짓고 못 짓고는 결국 양반으로서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겁니다. 자, 이 시는 어떻게 보면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왜? 어사가 거린 차림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이 제대로 공부를 못했을 것이니까 나중에 시를 제대로 못 지면 창피를 줘가지고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실제로 다른 버전의 춘향전에서는요 의도적으로 어사또를 갖다 쫓기 위해서 시를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여기서는 그게 강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강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잘 안 드러나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봉간사또가 저거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시집자가 제안한다. 운봉이 제안하는 게 아니라 봉관사또가 제안한다. 거기서 다른 버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강하지 않습니다. 원래 양반 신분 쓰면 원래 양반했던 사람은 성인 되는 거는 양반 쓰는 똑같은 거 아니지. 양반 신분이 생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반이었던 거지. 가난한 양반이었던 거지. 아주 가난한 양반. 예, 실제로 이거는 역사 지식인데요. 왜 양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양반이 되면 역이 면제됩니다. 역이 뭐예요? 군역, 요역, 부역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면제돼요. 그 면제되기 때문에 그 양반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일종의 장부로 관리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양반이 장부에 올라가 있으면 가난하든 부자이든 양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런 역사 지식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 주진 않는 거죠. 필요 없죠, 여기서 문학에서는. 이제 높을 고자, 기름 고자 두 자를 넣어놓고 차례로 오늘따라 시를 짓는다.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차원인 거지. 이때 어사또 하는 말이 바로 이 운을 달아 시를 짓는 거를 갖다가 차원한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높을 고자와 기름 고자를 갖다가 냈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네. 거린이 어려서 한식께나 읽었더니 좋은 잔치 당하여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이거는 푸대접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가기 민망하니 차원한수 하사이다. 자기도 시를 짓겠다 그러네. 운봉연장이 듣고 필연을 내어주니 붓과 벼루를 말하는 거야. 자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못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개를 지었으되 여기서 어사또가 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좌중 사람들하고 달리 어사또는 순식간에 글 두 개를 지었어. 그만큼 시 짓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내 좌중 사람들과 어사또는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 백성 예, 이렇게 봐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공부를 굉장히 하지 않으면 이 시를 못 지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왜? 여기서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짓는 게 아니라 한자, 한문으로 된 시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은 초라한 상을 받았잖아요. 초라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뭐예요? 네, 단어적 표현인 거죠. 네, 단어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더 시를 하자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를 짓겠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북가멸을 내려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짓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글 두 개를 지어냅니다. 누가? 어사또가. 그러고 보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주인공의 능력을 갖다가 돋보이는 방법으로 뭘 많이 쓰느냐? 시를 짓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작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보면서 시가 나오는 거를 갖다가 의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주인공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양 필수가 뭐야? 시 짓는 건 아니잖아, 확실히. 그럼 뭐야? 뭐 골프? 골프가 교양 필수인가? 이철수는 골프를 전혀 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양 없는 사람이죠. 나 교양 없는 사람이지. 아니, 그런 거는 좀 그럴 것 같고. 볼까요? 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봉간사또의 정체를 감안하여 지었겠다. 정체라는 얘기는 본 모습이겠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형편과 봉관사또의 정체 이게 바로 시의 내용이
되나 보네. 금전미주 천일요리요 옥반가요 만성거라 총루낚시 밀루락이요 가성거초 원성거라. 그러네. 여기 기름고자 노풀고자 운을 맞췄네. 이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요 기름고자하고 노풀고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운이에요. 요 운이에요. 이 운은 맨 끝에 놓여져야 됩니다. 시를 지을 때. 이 운이라고 하는 걸 주어주면 이 끝에 놓아야 돼요. 그러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뜻이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한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야 돼요. 한글로 된 시가 아니라 한문으로 된 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이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어로 된 시를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못 지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차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잘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 속에서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운을 맞췄네. 이글 뜻은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지. 금으로 만든 항아리. 아름다운 술? 좋은 술이 되겠네. 일만 백성의 피요. 술이 백성들의 피야?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소반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상이지. 그런데 옥으로 만들었어? 아름다운 안주? 여기서 아마 맛있는 안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만 백성의 기름이요. 안주를 백성의 기름이라고? 일단 이거를 대꾸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금동이의 옥소반의 아름다운 술, 아름다운 안주, 일만 백성의 피, 일만 백성의 기름. 대꾸네.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촛불 눈물, 백성 눈물이라.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갖다가 밝히는 거잖아. 그럴 때 백성 눈물이 떨어져? 보통 눈물은 슬픔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노랫소리, 원망소리. 왜 노랫소리가 높을 때 원망소리가 높지? 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금동이 아름다운 술, 옥소반의 아름다운 원주, 촛불, 눈물, 노랫소리. 이거에 공통점이 있어. 이건 뭐냐면 잔치야. 근데 사치스러운 그런 잔치인 거지. 그런데 이때 피와 기름, 우리는 이걸 고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재산인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재산으로 뭘 만든 거야? 금항아리와 옥소반을 만들고 그다음에 술과 안주를 만들어서 먹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촛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을 새워 잔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슬픔에 빠지는 거지. 그리고 노랫소리 높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잔치의 흥겨움이지. 이럴 때 백성들은 원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네. 탐관 오리의 가렴 주구와 백성들의 고통을 갖다가 담고 있는 시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착취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말하는 거고 여기서 봉간산토의 정체라는 것은 본 모습은 결국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말하는 거네. 예, 시의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여기서 백성들이 말하는 백성들이 형편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착취당하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그거를 갖다 썼다라는 거고 봉간사토의 정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가렴주고 하는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봉간사토가. 네. 여기서 이 탐관오리라든지 가렴주구라고 하는 말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탐관오리 뭐예요? 탐욕스러운 부정부패한 관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렴주구라는 게 뭐예요? 착취하는 거.
백성들을 착취하는 걸 가렴주고라고 하죠.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착취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 정도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 시를 잘 짓긴 잘 짓네. 이렇게 대꾸, 여기도 이제 대꾸가 있다고 봐야지.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술을 피라고 하고 안주를 기름이라고 했는데 일종의 비유법이지. 온유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시를 지은 건데 잘 지었네. 자, 아주 잘 지은 시입니다. 아주 굉장히 잘 지은 시인데 볼까요? 동이 항아리죠.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맛 좋은 술을 아름다운 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일만 백성이 피라 그랬고요. 옥으로 만든 상이죠. 소반 상인데요. 아마 맛있는 안주를 또 아름다운 안주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혈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혈, 기름고자에다 피혈자입니다. 이걸 고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거 고등학교 수련에서 알아야 될 어휘입니다. 고혈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재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촛불 눈물,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지설 때 사는 거잖아요. 노랫소리가 들린대요. 이거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다는 얘기는 밤을 세워가지고 잔치하게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백성들의 눈물과 원망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꾸가 적절히 사용되어 있고요. 비유법 같은 것들이 적절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사치스러운 잔치를 묘사할 때 사용한 언치어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시를 지은 건데 잘 지었네. 아, 이제 이해가 되겠다. 여기에서 왜 어사의 마음이 심란했느냐 하면 삼간 오리들의 가렴죽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슬픈 거지. 예, 이렇게 아까 의문 가졌던 걸 해결했네요. 왜 마음이 심란했느냐? 아니, 백성들은 고통스러운데 사치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게 어사의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란하다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의문을 해결해가면서 읽는 거, 이게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심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명관이라고 했는데 이거 일종의 반어법이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거를 반어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해할 만하겠네. 그리고 여기 좋은 잔치 당하에서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그냥 가기 민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겠다는 생각을 일종의 숨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시를 짓지만 사실은 뭐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숨기려고 얘기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뭐 자기가 뭐 대접을 받았으니까 시를 한 수 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신분을 갖다가 숨기면서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었을 때 본관사또는 몰라보는데 운봉영장은 그를 보며 속으로 앞불사 일이 났다. 운봉영장하고 본관사또가 다르네. 여기에서 몰라보는데 이거는 알아본 거야. 그럼 운봉영장이 좀 식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예. 또 역시 우리는 인물과 인물 사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면서 읽어봅시다. 본관사들은 몰라보는데 운봉정자는 큰일 났다, 일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본관사들은 멍청한데 운봉정자는 뭔가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학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본관사들은 몰라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본관사들은 무식한데 운봉정자는 그나마 좀 학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의 그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하나는 뭐냐면 작품 주제를 드러내는데 일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작품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잔치 분위기하고는 다른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갖다가 암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해를. 예, 그래서 고전 소설 속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이 시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시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기본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인물의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이런 내용이 나중에 이제 이 추장전의 뒷내용을 보면, 뒷내용에서 보면 본관사또를 막 응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관사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막 파헤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시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나는데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죠. 뒤에 내용을 고려해 보면.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일이 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왠지 여기 부분을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전에 잔치 분위기였잖아요. 잔치 분위기였는데 이 내용을 읽는 순간 왠지 잔치 분위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아, 그렇다면 이 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고전 소설 속에 보면 시의 기능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